토목공학자들 사이에서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수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탑을 세우고 오직 케이블의 힘으로만 수천 톤의 도로를 지탱해야 하는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죠.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람과 중력 그리고 거친 파도라는 대자연의 힘에 맞서는 인류의 도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 분야의 세계 챔피언은 바로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고베의 아카시 해협대교. 주탑 간 거리 1991m.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다리라는 그 타이틀은 전후 일본 부흥의 상징이자 우리의 건드리지 못할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감히 넘보지 못한 그 기록을 깬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한국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웅장한 다리,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주탑 간 거리 2023m. 우리 일본의 아카시 대교를 넘어서 세계 1위의 왕좌를 차지한 새로운 챔피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 다나카 켄지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다리 위를 직접 차를 몰고 건너던 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만했던 일본의 늙은 기술자가 튀르키예에 거친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패배의 기록이자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다리 건설에 바친 토목 엔지니어 다나카 켄지입니다. 여러분, 다리라고 다 똑같은 다리가 아닙니다. 강에 놓는 다리와 바다를 건너는 다리는 차원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현수교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리는 그네처럼 흔들립니다. 1940년 미국의 타코마 다리가 바람에 비틀려 엿가락처럼 휘어지다 붕괴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수교는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현수교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일본은 지진과 태풍의 나라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1998년 세계 최장 현수교인 아카시 대교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역시 기술의 일본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의 수석 설계자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우리 일본 토목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50년 아니 100년 동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 일본만큼의 정밀함과 끈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2017년 튀르키예 정부가 전 세계 건설사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르다넬스 해협에 다리를 놓고 싶다. 주탑 간 거리는 2023m. 일본의 아카시 대교보다 더 긴 세계 최고의 다리를 원한다. 다르다넬스 해협. 그곳은 토목 기술자들 사이에서 바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중해와 흑해의 공기가 부딪히며 1년 내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붑니다. 게다가 바닥은 깊고 물살은 빠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건 그곳이 강력한 지진대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토목공학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죠. 우리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IHI, 이토추 상사 등 네로라 하는 일본의 건설 기업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 이 기간 내에 완공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다.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
일본은 신중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우리는 튀르키예 정부의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세계 어떤 건설사도 입찰하지 않을 겁니다. 조건을 완화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튀르키예가 포기하거나 조건을 바꿔서 우리에게 다시 사정할 때를 말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프로젝트에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DLENC와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를 듣고 저는 동료들과 도쿄의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아파트나 짓던 친구들이 세계 최장 현수교를 짓겠다고. 제정신인가? 분명히 덤핑 수주했을 거야. 실적 하나 만들어 보려고 무리수를 두는구만. 두고 봐라. 공사하다가 태풍 한 번 맞으면 기자재 다 떠내려가고 결국 포기하고 위약금이나 물어주게 될 거야.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본 기술자들에게 한국은 그저 추격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많이 따라왔을지 몰라도 이런 초대형 인프라 공사는 다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수교의 핵심은 케이블과 주탑입니다. 주탑이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튀르키예가 요구한 높이는 무려 334m였습니다. 334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300m입니다. 에펠탑보다 더 높은 강철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단단한 땅 위도 아니고 수십 백미터가 넘는 바다 한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조금만 중심이 틀어져도 탑은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탑 꼭대기는 수미터씩 흔들립니다. 그걸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튀르키예에 있는 제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라. 한국인들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다가 어떻게 도망가는지. 그 뒷수습은 결국 우리 일본 기업들이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영웅처럼 등장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게 기술자의 도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세계 1위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바다에 주탑을 세우려면 케이슨이라는 기초 구조물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주탑의 발판이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이걸 육지에서 만들어서 배로 끌고 가서 바다 밑바닥에 정확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차나칼레 대교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축구장 넓이만 하고 높이는 20층 아파트와 맞먹습니다. 무게는 무려 6만 톤. 이 6만 톤짜리 괴물을 바다 위에 띄워서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는 것부터가 난공사입니다. 이 작업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실패합니다. 일본에서도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을 골라 몇 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한번 위치가 틀어지면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수천억 원이 바다에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그 거친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악천후를 뚫고 작업을 강행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일본 엔지니어들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다나카 상 한국 애들이 미쳤습니다. 오늘 파고가 2m가 넘는데 케이슨을 예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장 멈추라고 해. 사고 나면 해협 전체가 마비된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도에 미쳐서 안전을 무시하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형 사고를 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TV를 켜고 뉴스 속보를 기다렸습니다.
튀르키예 교량 공사 현장, 대형 구조물 침몰이라는 자막이 뜨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들려온 소식은 사고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독자적인 GPS 위치 제어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파도가 쳐도 배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잡아주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척의 예인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그 거대한 6만 톤짜리 케이슨을 수심 80m 바닥에 안착시켰는데, 나중에 발표된 오차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 2cm.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잔잔한 수영장에서 동전을 던져도 그보다 정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바다에서 6만 톤짜리 덩어리를 2cm 오차 내로 설치했다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본 일본 엔지니어들이 전화를 걸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카상, 한국 애들 운이 좋은 걸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운? 6만 톤짜리 구조물을 운으로 2cm 오차 내로 설치한다고? 자네는 로또에 연속으로 10번 당첨될 수 있나? 이건 실력이야.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괴물 같은 실력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닷속 기초공사가 끝나자 이제 바다 위로 거대한 주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탑이 올라가는 속도는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슬립폼이라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거푸집을 떼지 않고 24시간 연속으로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하루에 1미터씩 주탑이 자라났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양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굳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쌓고 또 기다렸다가 쌓고.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수 배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 굳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334m라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에펠탑보다 높은 그 탑이 불과 1년여 만에 완성됐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안전 점검하고 회의하고 도장 찍느라 3년은 좋게 걸렸을 과정입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완공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카시 대교의 기록이 깨지는 건가? 일본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도쿄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 아니 저주를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수교 공사에 꽂히자 가장 위험한 단계인 상판 설치 작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탑을 잘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상판을 설치하지 못하면 다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넬스 해협이 살인적인 강풍은 다리가 완성되어 갈수록 더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콘크리트는 쌓을 수 있겠지. 하지만 바람은 못 이길 거다. 저 높은 주탑 사이에 상판을 매다는 순간 바람이 춤을 추기 시작할 거다. 그때가 한국의 한계이자 우리 일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람마저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싸우는 대신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의 상판. 일본 교량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그 혁신적인 디자인이 제 눈앞에 펼쳐지던 순간 저는 비로소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바람. 현수교를 짓는 엔지니어들에게 바람은 신이 내리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주탑이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어도 그 사이를 잇는 케이블과 상판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이 바람은 정말이지 악명 높습니다. 초속 30m. 태풍 매미가 불 때와 맞먹는 강풍이 1년의 절반 이상 불어닥칩니다. 저와 일본 기술진들이 가장 주목했던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주탑과 주탑 사이에 파일럿 로프를 연결하고 작업자들이 다닐 길인 캣워크를 설치하는 순간
이때가 다리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아무런 지지대 없이 얇은 철망으로 된 길만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바람이 한 번 때리면 캐버크는 춤을 추듯 뒤틀립니다. 일본에서도 이 작업 때는 모든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봅니다. 두고 봐라. 저 캐버크가 바람에 꼬여서 걸레 조각처럼 될 거다. 한국 애들이 겁도 없이 덤벼들었는데 이 바람 맛을 보면 짐 싸서 도망갈걸? 우리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는 한국 기술진의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바람과 싸우는 방식조차 우리와 달랐습니다. 한국의 작업 속도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였습니다. 보통 바람이 불면 작업을 중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뉴얼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일본 기술자들은 초속 10m만 넘어도 크레인을 멈춥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현장의 풍속개가 춤을 추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러다 사람 떨어진다고. 제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바람이 잦아드는 새벽 시간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300M 상공의 주탑에 올라가 케이블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아 불어라, 우리는 너보다 빠르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3개월 예상했던 케이블 가설 공사를 그들은 불과 한 달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 저는 나중에 그 케이블의 스펙을 보고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직경 5mm의 얇은 강선 수만 가닥을 묶어서 만든 메인 케이블. 이 강선의 강도가 무려 1960메가파스칼. 기존의 현수교에 쓰이던 케이블보다 훨씬 가볍지만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개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철강 기업 포스코였습니다. 일본의 신일본제철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초고강도 케이블을 한국은 자국 기술로 만들어내서 현장에 적용한 겁니다. 다리는 건설사가 짓지만 그 뼈대는 소재 기술이 받쳐줘야 합니다. 한국은 건설과 소재, 모든 면에서 팀 코리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땠습니까? 건설사는 철강 탓을 하고 철강사는 예산 탓을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죠.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의 일본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케이블이 걸렸으니 이제 차가 다니는 길 상판을 매달 차례입니다. 이 상판이야말로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바람이 상판을 때리면 다리 전체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다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트러스 구조를 씁니다. 철골을 얼기설기 엮어서 바람이 통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튼튼하긴 하지만 무겁고 제작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고 나온 상판 디자인을 보고 저는 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게 뭐야? 다리 상판이 왜 2개로 쪼개져 있어? 상판 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상판 2개를 나란히 놓은 듯한 트윈 박스 거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모양이 마치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듯한 유선형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싸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구나. 일본은 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다리를 무겁고 두껍게 만들려 했는데 한국은 바람길을 열어주어 바람이 그냥 통과하게 만든 겁니다. 저 텅 빈 공간으로 바람이 지나가면 다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공기역학적으로 다리를 눌러주어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토목공학이 아니라 항공역학을 다리에 접목한 겁니다.
DLENC와 SK에코플랜트의 기술진들이 수백 번의 풍동 실험 끝에 찾아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근데 실제로 시공이 가능할까? 저렇게 얇은 상판을 2km 넘게 연결한다고. 용접 한 번만 잘못돼도 비틀어질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시공 능력이 없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전 인류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물류가 끊겼습니다. 튀르키예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자들은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재를 공급하던 공장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던 해외 현장들도 대부분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차나칼레 대교 공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천재지변이잖아. 한국 애들도 별 수 있겠어? 공기 연장 신청하고 철수하겠지.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튀르키예 정부에 통보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다리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장에 가뒀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좁은 현장 안에서 먹고 자며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휴가도 없이 오직 다리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물류가 끊기자 전세기를 띄워서 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엔지니어가 부족하면 한국에서 특별기를 띄워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도쿄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재택 근무를 하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핑계로 도망쳤는데 그들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요, 돈으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건 자존심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한국인 특유의 무서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운데가 뻥 뚫려 있던 다리의 허리를 잇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키스톤 연결 작업. 마지막 상판을 끼워 넣는 작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름철에는 쇠가 열을 받아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줄어들고요. 2km가 넘는 다리에서 그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를 계산하지 못하면 마지막 조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멍이 너무 좁아서 끼이지 않거나 너무 넓어서 헐거워지거나 둘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대재앙입니다. 재시공 불가능합니다. 다 뜯어내야 합니다. 운명의 그날 튀르키예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저도 화상회의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판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제발, 제발 틀려라. 1cm라도 틀려라. 못난 마음이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의 실패를, 아니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장 소장의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볼트 구멍 일치. 오차제로. 연결 완료했습니다. 오차제로. 그 긴 다리를 연결했는데 나사 구멍 하나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콜에 하리카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력으로, 땀으로,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가능하다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8개월로 예정되었던 공사 기간을 무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서 세계 최장 현수교를 완공해버렸습니다. 일본 건설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앞으로도 없을 대기록이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튀르키예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계 1위의 자리를 뺏어간 그 다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트집이라도 잡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면 마감이 엉망일 거야. 승차감이 안 좋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렌터카를 몰고 차나칼레 대교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엑셀을 밟고 다리 위로 올라서는 순간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렌터카의 핸들을 잡은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생 수백 개의 다리를 건너봤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다리의 시작점에 다다랐을 때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34m 높이의 주탑. 그 붉은색 거인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때까지도 마음 한구석에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지었겠지. 하지만 현수교의 진짜 실력은 주행감에서 나오는 거야. 분명히 미세한 진동이 있을 거다. 이음새 마감이 거칠겠지. 일본의 디테일은 절대 못 따라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며 엑셀을 밟고 상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속도를 시속 100km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현수교는 기본적으로 줄에 매달린 다리입니다. 차가 달리면 그 하중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미세하게라도 출렁거림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설계한 아카시 대교도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면 다리 중앙부가 위아래로 몇 미터씩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죠. 운전자는 그걸 미세한 울렁임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만든 다리는 마치 단단한 땅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컵홀더에 꽂아둔 물병을 봤습니다. 물결이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의심했던 그 독특한 디자인, 비행기 날개를 닮은 트윈 박스 걷어 상판. 그것이 바람을 완벽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넘는 다리. 이론으로만 가능할 줄 알았던 그 설계가 제 엉덩이 밑에서 완벽한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심장부 주탑과 주탑 사이의 가장 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르다넬스 해협이 바람이 가장 사납게 몰아치는 곳입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려봤습니다. 콱!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1998년 아카시 대교 개통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다리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며 일본이 해냈다 고 소리쳤었죠.
그때 느꼈던 자부심,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그 확신.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만든 이 괴물 같은 다리 위에서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리 한가운데 비상주차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로 시퍼런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강철의 파노라마.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압도적인 스케일. 그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니 저라는 인간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00년 가까이 아시아의 토목 기술을 이끌어온 건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승이었고 한국은 그저 부지런히 따라오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은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승이 쳐다볼 수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입니다. 다리 난간을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을까요? 질투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외길을 걸어온 기술자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진짜 거장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졌다. 입 밖으로 터져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완벽하게 졌다. 한국, 당신들이 이겼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아카시 대교를 완성하고 흘렸던 기쁨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온몸으로 확인한 늙은 기술자의 처절한 인정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 건설인들에 대한 저의 마지막 경의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아카시 대교의 사진. 한때 저의 자부심이었고 일본의 영광이었던 그 다리가 이제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낡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 현수교는 일본의 동무대다. 그 오만함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피땀 흘려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건설협회에 제출할 차나칼레 대교 시찰 보고서. 그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을 만들었고 한국은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바다를 건넜다. 차나칼레 대교가 개통되던 날 튀르키예 전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평화의 상징이자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형제의 나라. 그들은 한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일본도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공사비를 깎아줘서? 기술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를 나눈 혈맹이라는 역사적 유대감. 그리고 공사 기간 내내 튀르키예 기술자들을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동료로 대우하며 기술을 전수해준 한국의 태도. 일본은 기술을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 차이가 100년 된 일본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번 충격적인 패배를 통해 분석한 한국의 승리 요인은 바로 팀 코리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 주식회사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
우리도 이랬습니다. 정부가 길을 닫고 은행이 돈을 대고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삼위일체.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관료들은 책임을 피하려 규제만 만들고 은행은 위험하다며 투자를 꺼리고 기업은 내수 시장에만 매달립니다. 각자도생. 모래알처럼 흩어진 일본과 달리 한국은 거대한 바위처럼 뭉쳤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과감하게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강철을 공급했습니다. DLNC와 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IT 기업들까지 합세해 다리 유지 보수에 AI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무서운 저력입니다. 위기 앞에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일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는 그들의 DNA. 그것이 2023m의 기적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은 단지 다리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전 세계 발주처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튀르키예 해협을 그 짧은 기간에 코로나까지 뚫고 완공했다고. 그렇다면 우리 프로젝트도 한국에게 맡겨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폴란드의 신공항, 동남아의 인프라 구축 사업. 지금 전 세계의 메가 프로젝트 현장에는 어김없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독차지했던 그 자리들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위험해, 수익성이 없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한국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며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전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가능? 그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뒤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본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는 요즘 은퇴를 미루고 대학과 기업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한국을 배워라. 젊은 친구들은 반발합니다. 다나카 선생님, 그래도 기초과학은 일본이 위지 않습니까? 노벨상도 우리가 훨씬 많고요. 한국은 그저 빨리빨리 만드는 것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차나칼레 대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이 다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빨리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악조건을 돌파하는 것도 기술이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배고픈 늑대처럼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인정해라. 그리고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저는 제 후배들이 제 조국 일본이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질주는 이미 관성을 받았고 그 가속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지구 반대편 낯선 바다 위에 인류 역사에 남을 거대한 랜드마크를 세웠습니다. 그 다리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고 불가능과 가능을 잇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저 다나카 켄지, 평생을 일본의 기술 자부심으로 살아온 늙은 기술자는 오늘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라이벌 앞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세계 1위입니다. 부디 그 뜨거운 열정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해주십시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배를 인정한 일본 기술자 다나카 켄지였습니다.